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의 동맥을 따라 흐르는 472번 버스는 하루의 고단함을 싣고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바퀴가 아스팔트와 마찰하는 낮은 소음, 간헐적으로 울리는 하차 벨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나직한 숨소리가 뒤섞여 일상의 단조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빌딩 숲이 만들어낸 긴 그림자가 느리게 물러나고 그 자리를 주황빛 노을이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버스 뒤편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사실 그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남자의 이름은 용지훈, 나이는 28. 그의 직업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현 KBC 한국권투위원회 미들급 동양 챔피언. 링 위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맹수로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청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땀에 절은 회색 트레이닝복은 그의 단단한 상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넓은 어깨와 굵은 목선은 평범한 옷차림으로도 감출 수 없는 위압감을 풍겼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챔피언의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감은 듯 내리깐 눈꺼풀은 그가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양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굳은 살과 희미한 상처 자국들은 그가 걸어온 길의 고단함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용지훈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오히려 오감이 더욱 예민해지는 듯 했어요. 체육관의 땀 냄새, 가죽과 연고가 뒤섞인 냄새, 관장님의 고함 소리, 그리고 샌드백을 두들기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차 방어전. 상대는 무패를 자랑하는 필리핀의 젊은 강자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며 벌써부터 떠들어대고 있었죠. 사람들의 기대는 그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챔피언. 그 이름은 화려했지만 그 무게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패배는 모든 것을 잃는 나락으로 여겨졌어요. 영광의 순간은 찰나였고 그 찰나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용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고질적인 어깨 부상이 최근 들어 다시 욱신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통증을 안고 다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갑갑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오직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잠시 내면의 싸움을 벌이는 동안 버스 앞쪽에서는 또 다른 평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은 한 노신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침잠해 있었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인의 이름은 박영수. 82해의 세월이 얼굴에 깊은 골을 새겨 놓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맑고 촌명했습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는 셔츠와 잘 다려진 면바지는 그의 반듯한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가 담긴 이제는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책이었어요. 그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한자 한자 눈으로 시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는 나지막이 시구를 읊조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등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다 퇴직한 그에게 이 낡은 시집은 평생의 벗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고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소란 속에서도 박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고요한 막이 쳐져 있는 듯 했죠. 시끄러운 세상사도 젊은이들의 알 수 없는 대화도 그에게는 그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배경음악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종이 위에 잠든 활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운율과 그 속에 담긴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교단에서 풋풋한 학생들에게 이 시를 가르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라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평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버스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한 청년이 거의 뛰어들다시피 올라탔습니다. 24살의 최도진이었습니다. 그는 귀에 흰색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주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난리야, 진짜.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는 버스 안의 단조로운 화음을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최도진은 텅 빈 자리를 찾으며 버스 안을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 있던 중년 여성의 팔을 툭 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 좀 비켜요. 라며 오히려 신경질을 냈습니다. 중년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의 복장은 최신 유행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브랜드의 티셔츠와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 한정판으로 보이는 화려한 운동화까지. 하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는 그가 걸친 값비싼 옷들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저렴하고 무례했습니다. 그는 용지훈과 박노인 사이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됐고, 어차피 그 알바 때려치울 거야. 시금 10,000원 주면서 생색은 오지게 내요. 내가 그런 푼돈이나 받으려고. 아, 몰라, 끊어.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CX하고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고요를 깨뜨린 불청객의 등장에 몇몇 승객들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용지훈 역시 소음의 근원지를 향해 무심코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아직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용지훈은 그저 말없이 다시 고개를 창가로 돌렸습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링 밖의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굳이 감정을 섞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시끄러운 소리에 잠시 시집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는 최도진의 거친 행동과 말투를 잠시 바라보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시선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젊은 날의 치기는 그 자체로 시절의 특권일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최도진은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퍼펑 하는 요란한 게임 효과음이 밖으로 새어나와 다시 한번 주위 사람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연신 화면을 두드리며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온했던 472번 버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세 남자를 태운 버스는 이제 곧 예기치 못한 충돌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비롯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적혈구처럼 472번 버스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루의 임무를 마친 태양이 제 몸을 붉게 불사르며 세상의 모든 사물에 길고 나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버스 안은 다양한 소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 누군가의 통화 소리를 희미하게 뚫고 나오는 이어폰의 마찰음, 가끔씩 덜컹거리는 차체가 내는 낮은 신음, 그리고 저마다 다른 하루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가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평화롭기까지 한 도시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버스가 사거리의 노란 신호등을 보고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얌전히 앞서가던 검은색 택시가 마치 발작을 일으킨 짐승처럼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거칠게 차선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망할, 베테랑 버스 기사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터져나온 외마디는 승객들의 귀에 닿기도 전에 거대한 쇳덩이가 내지르는 비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버스라는 작은 세계는 순간적으로 무중력 상태에 빠졌다가 거센 관성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서 있던 승객들은 비명을 삼키며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앉아있던 이들은 앞으로 쏠리는 몸을 가누기 위해 발을 뻗고 팔을 기댔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박영수 노인의 무릎 위에 고이 놓여 있던 낡은 시집이 운명을 다한 낙엽처럼 힘없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나갔지만 시간의 덮개가 쌓인 몸의 반응은 날렵한 중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시집은 느린 화면처럼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닳고 달아 부드러워진 모서리, 누렇게 변색된 책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별과 바람과 시,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책은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최도진의 발치로 향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사고는 애지중지 닦고 또 닦았던 눈부시게 하얀 한정판 운동화. 바로 그 위로 시집은 툭하고 너무나도 가볍고 소심한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사건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운동화에는 티끌만한 상처도 더러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종이의 채취를 잠시 허락했을 뿐이었죠. 버스 안에 소란이 잦아들고 승객들이 각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 찰나의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박 노인의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최도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젊은이.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버스가 워낙 갑자기 서는 바람에.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최도진이라는 이름의 분노에 찬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최도진은 귀에 꽂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마치 원수에게 하듯 신경질적으로 잡아 뺐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버스 안의 모든 공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그의 외침은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얀 운동화 위에 내려앉은 낡은 시집을 마치 오물 덩어리라도 되는 양극도의 혐오감이 담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사물에 대한 경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책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속한 세대 전체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내 발을 세차게 털어냈습니다. 박 노인의 평생의 벗이었던 시집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차갑고 더러운 버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책장이 구겨지고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신발이 더러워질까 걱정하는 마음은 10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식과 정신이 담긴 책을 저토록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젊은이. 아무리 그래도 책을 그렇게 바닥에 던지면 쓰나. 함부로? 지금 함부로라고 했어? 이 신발이 어떤 건 줄 알고 떠들어. 당신 같은 노인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라고. 알기나 해? 근데 어디다 그 냄새나는 걸레 같은 걸 떨어뜨리고 지랄이야. 최도진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분노는 시집이나 노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어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배달 대행업체 면접이 떠올랐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오토바이는 탈 줄 알죠? 면접관의 비웃음 섞인 질문. 그리고 방금 전까지 하던 게임에서의 연패.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산 이 운동화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는데 그 자존심마저 낡고 초라한 것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망상이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박 노인은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만만하고 약하고 그래서 마음껏 화풀이해도 되는 대상. 박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상스러운 욕설과 돈으로 모든 가치를 재단하는 천박함에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시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선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내가 부주의했어. 실수? 실수는 무슨. 나이 처먹었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꾸역꾸역 기어 나와서 멀쩡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다녀. 댁 같은 틀딱들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젊은 사람들이 더 피곤한 거라고. 틀딱?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 노인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아온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감각.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최도진의 만행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보다 혹시 모를 봉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최도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버스 뒤편의 용지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창밖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도진의 경직된 어깨, 불안하게 떨리는 다리, 허공을 향해 외치는 공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강자의 여유가 아닌 약자의 발악이라는 것을 그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아주 낮은 분노의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의 이성은 속삭였지만 가슴속에서 들끓기 시작한 뜨거운 무언가는 서서히 그의 인내심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노인은 차가운 버스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시집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하듯 그의 손길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경건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옷소매를 끌어다 책 표지에 묻은 시커먼 바닥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구겨진 책장을 한 장 한 장 펴내는 그의 모습은 훼손된 존엄을 회복하려는 처절한 몸짓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도진은 그 모습이 연극처럼 가식적으로 느껴져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애 다루듯이 하네. 그깟 다 찢어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쯧쯧 하여간 꼰대들은 자기 물건만 소중한 줄 안다니까. 남의 귀한 신발은 더럽혀도 되고. 그의 비아냥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공간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누구도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달콤한 권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손을 뻗어 박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한 인간의 인격적 경계를 무참히 침범하는 지독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노인의 마른 몸이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듣고 있냐고. 귀 먹었어? 내 정신적 피해는 어쩔 거냐니까? 보상해야 할 거 아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집의 먼지를 닦아내던 박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도진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그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와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스승의 엄격함이 서리빨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최도진조차 자기도 모르게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내 실수로 자네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이미 여러 번 사과했네. 만약 자네의 그 값비싼 신발에 손상이 갔다면 내가 책임지고 변상하겠네. 하지만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뜻이야. 한 인간의 존엄,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것들 말일세. 그의 말은 평생을 교단에서 갈고 닦아온 정갈하고 논리적인 언어였습니다. 자네의 그 거친 말과 무례한 행동은 단순히 나라는 늙은이 한 명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닐세. 그것은 자네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자네가 속한 이 사회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야. 그러니 부디 그만 멈추고 자중하게. 그것이 젊은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아닌 길을 잃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간절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자의식으로 가득 찬 최도진에게 그 말은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감히 저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붉게 변해갔습니다. 뭐, 가르쳐? 이 양반이 진짜 돌았나? 꼰대 아니랄까봐 아주 끝까지 설교질은. 존엄? 웃기지 말라고 해. 당신 같은 늙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알아? 그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박 노인을 삿대질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노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뻗어나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슥. 아무런 소리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버스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용지훈이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뿐이었지만 2미터에 가까운 그의 거대한 실루엣이
버스 천장의 조명을 가리면서 주변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가 최도진과 박노인을 한꺼번에 집어삼켰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자석처럼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똑똑히 보았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완벽하게 단련된 육체를, 마치 조각상처럼 균형 잡힌 어깨와 등 근육, 그리고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견고한 하체. 무엇보다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는 듯한 눈빛. 용지우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버스가 코너를 돌며 크게 흔들렸지만 그의 상체는 수평을 유지한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맹렬한 파도 위를 유영하는 거대한 군함처럼 그의 걸음걸이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내딛는 발소리가 마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리는 소리처럼 버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육중한 기운에 최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주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오만과 경박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과도 같은 용지훈의 눈빛을 말입니다.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고요함이 버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용지훈은 최도진의 바로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죠. 올려다봐야 하는 압도적인 신장의 차이 때문에 최도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지훈은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상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침묵이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무겁게 최도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학생. 마침내 용지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으로 단련되어 낮고 굵었지만 감정을 씻지 않아 기계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딱 6글자.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는 더 이상의 무례를 단 1mm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상대의 기세에 온몸의 세포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을 벌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꼬리를 내리는 것은 그의 하찮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공포를 감추기 위해 언제나 그랬듯 더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과장되게 용지훈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땀에 절어 색이 바랜 낡은 운동복, 상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평범한 운동화. 그의 얄팍한 눈에는 그저 덩치만 믿고 나서는 무식한 운동쟁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는?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뭔데 끼어들어? 정의의 사도 놀이라도 하고 싶어? 최도진은 일부러 더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구사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딱 보아하니 헬스장에서 쇠질이나 좀 했나 본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덩치 크면 다야? 어른들 싸움에 함부로 끼는 거 아니라고 집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용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최도진이 내뱉는 저급한 인신공격들을 마치 길가의 소음을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그는 조금 전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관장님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진짜 강한 놈은 링 밖에서는 절대 주먹을 쓰는 법이 아니다. 주먹보다 무서운 게 눈빛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인내심이다. 용지훈은 지금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내가 미쳤어? 왜? 저 영감탱이가 먼저 내 신발에 그 더러운 책을 떨어뜨렸잖아. 당신이 처음부터 뭘 봤다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참견이. 최도진은 억울하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당신 같은 근육돼지들이 문제라니까. 운동만 해서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는 앞뒤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안 그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왜소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육체를 필사적으로 폄하하고 있을 뿐이었죠. 용지우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아주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최도진이 되물었습니다. 어르신께 사과하지 않을 이유가 학생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 이 아저씨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아닙니다. 용지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격자는 저를 포함해 이 버스 안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명백히 학생입니다. 용지훈의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반박에 최도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말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 여론도 내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죠. 이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눈앞에 이 거슬리는 남자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그의 어리석은 마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결국 최도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논리도 체면도 이성도 모두 소용없게 된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초적인 본능뿐이었죠. 이 자식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그는 짐승 같은 고함과 함께 자신의 분노를 증명하려는 듯 오른 주먹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용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와 힘을 실은 공격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하찮은 다툼에서 몇 번의 성공을 안겨주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주먹이 용지훈의 얼굴에 닿기 직전 버스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승객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 노인은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용지훈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도진의 성급한 어깨 움직임, 앞으로 쏠리는 불안정한 체중, 그리고 공포를 감추기 위해 잔뜩 힘이 들어간 주먹의 궤적을 마치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듯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뒷걸음질을 치거나 팔을 들어막는 식의 불필요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오직 상체,
아니 목과 머리만을 살짝 옆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상대의 직선 공격을 흘려보내는 권투 기술의 정수인 슬리핑.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이 기억하는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쉭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용지훈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최도진의 주먹은 아무것도 마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자신의 필살의 일격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갔다는 사실을 최도진의 뇌는 즉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힘껏 내지른 탓에 그의 상체는 앞으로 크게 쏠렸고 하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그는 어릿광대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용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듯이요. 허 최도진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거대한 수치심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버스 앞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비웃음의 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그는 자신의 창피함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이성을 잃고 이번에는 왼 주먹을 잇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아까보다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어떻게든 저 무표정한 얼굴에 상처 하나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했습니다. 용지훈은 이번엔 고개를 돌리는 대신 상체를 물결치듯 부드럽게 유자 모양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며 주먹을 머리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아래로 피하는 위빙 동작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맹렬하게 달려드는 황소의 돌진을 가볍게 피하는 투우사의 몸짓처럼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도진의 두 번째 주먹 역시 허공만을 갈랐고 그는 또다시 제풀에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공격이 거칠고 클수록 용지훈의 방어는 더욱 고요하고 완벽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빚어내는 한편의 슬픈 희극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남자는 힘에 힘으로 맞서는 대신 완벽한 기술로 상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한 방울의 피도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최도진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분노가 눈앞의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는 언제든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어째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자신의 운명이 온전히 상대의 자비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공격이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무력화되자 최도진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 자신의 모든 분노와 발악을 비웃으며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이성과 논리가 마비된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거나 혹은 부서지거나. 하지만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도망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 그는 이성을 포기하고 짐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으아,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그는 용지훈을 향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주먹도 발길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를 붙잡고 함께 넘어지기라도 하겠다는 식의 처절하고도 무모한 돌진이었죠.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번에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직감하고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용지우는 여전히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달려드는 최도진의 무게 중심과 속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도진의 몸이 자신의 품에 닿기 직전 그는 한 걸음 안쪽으로 파고들며 양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퍽! 최도진의 몸은 용지훈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강철 기둥에 부딪힌 것처럼 용지훈은 1mm도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자신의 양팔로 달려든 최도진의 상체와 두 팔을 완벽하게 올감했습니다. 한쪽 팔은 상대의 목 뒤를 감싸고 다른 쪽 팔은 상대의 팔 아래를 파고들어 단단히 고정시키는 권투에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클린치 기술이었습니다. 최도진은 순식간에 뱀에게 휘감긴 들짐승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용지훈의 팔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를 단단히 붙들고 놔주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힘은 용지훈의 단단한 근육과 뼈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체력만 소진될 뿐이었죠. 그의 얼굴은 용지훈의 땀에 젖은 운동복에 처박혔고 코로는 낯선 땀 냄새와 남자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수치심과 무력감 그리고 폐소공포증에 가까운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직 최도진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고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복싱이다. 용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때리기 위해 배우는 기술이 아니야.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기술. 이제 알겠나, 학생?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닌 절대적인 강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냉정한 진실의 선고였기 때문입니다. 최도진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이 숨막히는 몇 초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버스 뒷좌석의 고등학생이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용지훈의 얼굴이 낯익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완벽한 회피 기술과 지금의 교과서적인 제압 기술을 보고 나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사람, 용지훈 선수 아니야? KBC 미들급 챔피언, 용지훈. 그 외침은 정적에 빠져있던 버스 안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용지훈과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승객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뭐, 용지훈이라고? 설마
그 권투 챔피언? 어쩐지 몸이 장난이 아니더라니 몇몇 젊은 승객들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용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챔피언 벨트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과 지금 눈앞에서 한 청년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맞네, 맞아. 용지훈 선수 맞아. 그 확인 사살과도 같은 외침은 용지훈의 품에 안겨 있던 최도진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용지훈, 챔피언.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의 주먹질이 왜 그렇게 쉽게 피해졌는지, 왜 상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제압당했는지, 눈앞의 남자는 그냥 덩치 큰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주먹을 뻗고 피하며 단련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프로 중의 프로, 대한민국 최고의 싸움꾼이었던 것입니다. 최도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그의 의식은 아득한 곳으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이름이 버스 안을 가득 메우자 용지훈은 클린치를 풀고 있던 팔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마치 임무를 마친 기계처럼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가매던 힘이 사라지자 최도진의 몸은 지지대를 잃은 마네킹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듯 근처의 빈 좌석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털썩하는 소리가 그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듯 했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오기로 일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는 오직 비굴한 공포와 완전한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턱은 파르르 떨렸고 멍하니 풀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앞머리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 앞에서 그의 하찮은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 가장 추한 형태로 발현되곤 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도진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버스 안의 승객들을 향해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유명 운동선수가 일반 시민을 힘으로 협박하고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이 끔찍한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겁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시작과 동시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방관자는 없었습니다. 최도진의 행패를 묵묵히 지켜보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던 승객들이 이제 챔피언이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자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까 최도진에게 어깨를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생. 버스 탈 때부터 다른 사람 밀치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시끄럽게 게임하고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봤어요. 그녀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양복 차림의 피곤한 직장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 학생이 먼저 어르신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로 모욕을 줬습니다. 저 선수분은 그걸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도진이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자신을 찍으려 하자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꺼내 최도진의 만행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 찍어봐. 누가 가해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해? 당신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던? 선수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손 하나 안 대고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처음 용지훈의 정체를 외쳤던 고등학생은 이제 완전히 그의 팬이 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저게 바로 챔피언의 품격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라. 버스 안은 순식간에 최도진을 성토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에 최도진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룸미러로 지켜보던 버스 기사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버스를 근처 정류장에 부드럽게 세우고는 운전석에서 일어나 최도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버스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단호했습니다. 학생, 최도진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곱게 내릴 텐가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발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죠. 최도진은 자리에서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버스 뒷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이며 그는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쾌한 역전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도진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자 버스 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평화라기보다는 흥분과 감탄으로 가득 찬 훈훈한 열기가 맴돌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요. 길고 답답했던 체증이 시원하게 뚫린 듯 승객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한 영웅, 용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수님, 너무 멋있었어요. 한 대도 안 때리고 어떻게 그렇게... 승객들의 찬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도 들려왔죠. 처음에는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용지훈의 정체를 외쳤던 고등학생은 수줍게 다가와 주먹을 내밀며 선수님, 진짜 팬입니다. 다음 방어전 꼭 이기세요. 라고 외쳤고 용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그의 주먹에 자신의 주먹을 가볍게 부딪혀 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시원한 캔커피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며 총각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마워요라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용지훈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듯 연신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링 위에서 쏟아지는 환호와 스포트라이트와는 전혀 다른 일상 속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감사는 그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일이 커지지 않았다. 어르신도 다치지 않으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술을 비록 제압의 형태였을지언정 링 밖에서 사용하고 말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박영수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금은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지우는 노인의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소란을 피운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의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덕분에 아주 큰 가르침을 얻었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말이야. 정말 고맙네. 젊은이 노인은 용지훈이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던 낡은 시집을 들어 보였습니다. 용지훈은 얼른 그 책을 받아들고는 양손으로 공손하게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책을 소중히 다루는 그의 모습에서 노인은 다시 한번 그의 깊은 인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안내 방송에서 다음 정류장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공교롭게도 그 정류장은 용지훈과 박노인이 함께 내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서늘한 저녁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용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노인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아까 그 학생이 해코지라도 할까 염려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의 제안은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걱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용지훈의 눈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방금 전 링밖의 챔피언이 아닌 예의 바르고 속 깊은 한 청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저쪽 길로 가면 되네. 그렇게 어색하지만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조용한 주택가를 배경으로 챔피언 벨트 대신 낡은 시집을 든 노인과 가를 호위하듯 반 발짝 뒤에서 걷는 젊은 챔피언의 기묘한 조합.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더없이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주택가의 골목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는 사라지고 상쾌한 저녁바람이 낡은 빌라의 담벼락을 스치며 나뭇잎들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의 소란을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또 서로를 조용히 관찰하는 그런 종류의 사려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걷는 용지훈의 넓고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용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보니 자네는 주먹을 쓰는 법보다 주먹을 쓰지 않는 법을 더 잘 아는 것 같더군. 그게 참으로 인상 깊었네. 그것은 용지훈의 실력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절제력, 즉 그의 인품을 꿰뚫어 본 통찰력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용지훈은 잠시 놀란 듯 노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사실은 화를 참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일세.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과 화를 낼 수 있음에도 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자네는 후자였어. 그것이 바로 수련을 통해 얻는 진정한 경지일 테지. 노인의 칭찬에 용지훈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결과로만 평가받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 속에서 과정의 고통과
인내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자리가 가끔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링 밖에서 용지훈이라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박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내게도 아들놈이 하나 있었네. 용지우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자네처럼 권투를 했었지. 프로는 아니었지만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상도 여러 번 타올 만큼 재능도 있고 열정도 넘치는 아이였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네와는 달랐어. 링 위에서의 뜨거운 피를 링 밖으로까지 끌고 나오는 일이 잦았지. 젊은 혈기에 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서 시비가 붙는 일도 덜어 있었고 나는 그 아이가 언젠가 그 주먹 때문에 큰일을 당할까봐 혹은 남에게 큰 상처를 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권투 때문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사고로 내 곁을 떠나고 말았지. 오늘 버스에서 그 학생의 철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는 자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아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군. 내 아들에게도 자네처럼 훌륭한 스승이나 혹은 인생의 길을 잡아줄 좋은 선배가 곁에 있었더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네. 그 고백은 용지훈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겪었을 깊은 슬픔과 상실감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경박하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공감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낡은 3층짜리 빌라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용지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바래다 주어 정말 고맙네. 자, 다 왔으니 그냥 가지 말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게. 늙은이의 청일세.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의상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길을 걷는 젊은이에게 건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초대였습니다. 용지훈은 그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수 노인이 이끄는 대로 용지훈은 낡은 빌라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계단은 마치 이 건물이 품고 있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 용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302호의 낡은 철문. 그 문 너머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먼저 떠나간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 문을 넘어가도 되는 걸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오늘 처음 만난 지극히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평생 스칠 일도 없었을 관계. 그런 자신이 한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슬픔이 깃든 공간에 발을 들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예의 바른 망설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가 평온하게 살아가던 노인의 마음에 다시금 아들의 기억을 들쑤시는 아픈 자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링 위에서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에서 오는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망설임을 눈치챈 것일까요? 앞서 걷던 박 노인이 열쇠를 꺼내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너그러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 같구먼. 들어와서 잠시 내려놓고 가게 노인의 말은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용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용지훈의 코끝을 스친 것은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나는 듯한 옅은 종이 냄새와 벽지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향긋한 국화차의 내음이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낡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속 난초는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어요.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낡은 소파 위에는 단정하게 각이 잡힌 쿠션이 놓여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의 주인이 얼마나 반듯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독신 노인의 집이 아니라 평생을 학문과 함께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온 한 선비의 고고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편히 앉게나 박 노인은 용지훈에게 소파를 권하고는 자신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졸졸졸 물 따르는 소리와 함께 그윽한 차향이 거실로 퍼져나왔습니다. 노인은 자그마한 나무 쟁반에 찻잔 2개를 받쳐들고 돌아왔습니다. 찻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국화차일세. 머리를 맑게 해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용지우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국화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버스 안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어둠과 집안의 고요함을 벗삼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간 용지훈의 눈에도 그 액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 복싱 글러브를 낀 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용지훈과 비슷한 나이였을까요?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 웃음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란의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는 마른 손수건으로 액자의 유리를 정성껏 닦아내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민수가 서울시 신인선수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을 때 찍은 걸세. 결승전에서 어찌나 맞았던지 얼굴이 엉망이었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다며 저렇게 바보처럼 웃고 있더군. 권투를 하는 내내 저 아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지.
용지우는 사진 속 청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순박한 미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지만 권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큼은 묘하게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진 속 청년이 그냥 노인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었던 한 명의 복서이자 뜨거운 피를 가졌던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은 액자를 용지훈의 손에 건네주고는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았지만 잘 보관된 듯한 두툼한 공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들 민수군이 쓰던 훈련 일지이자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자네에게는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노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공책을 펼쳐 용지훈의 앞에 놓았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훈련 기록과 빛바랜 신문기사 조각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로드워크 15km. 관장님께 잽 동작이 너무 크다고 지적받았다. 내일은 1000번 더 연습해야지. 김철민 선수와의 스파링.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2번이나 걸렸다. 분하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서툴지만 정직한 글씨체에는 권투에 대한 민수군의 뜨거운 열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용지우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장을 넘기며 민수군의 짧은 청춘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박노인은 사진 한 장, 기사 한 조각에 담긴 사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용지우는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전문적인 권투 용어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함께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흘려 쓴 듯한 글씨로 민수군의 솔직한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길에서 시비가 붙을 뻔했다. 술 취한 아저씨가 어깨를 부딪히고는 먼저 욕을 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딱 한 대만 때리면 조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야, 주먹은 링 위에서만 쓰는 거다. 링 밖에서 쓰는 주먹은 그냥 못난이의 주먹질일 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분했지만 잘한 것 같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참기 힘들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용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버스 안에서의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고뇌. 그는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페이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렇게 싸우고 있었네. 링 위의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뜨거운 피와도 말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아이를 다그치기만 했지. 용지우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드리는 것밖에는요. 노인은 용지훈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를 보니 내 아들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이 함께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네. 노인은 일지를 닫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괴짝이 열리자 오래된 가죽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민수군이 쓰던 복싱 글러브와 헤드기어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닳아 희끗희끗해진 붉은색 글러브,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군데군데 얼룩진 헤드기어. 박 노인은 그중 글러브 한 짝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물건이 참 싫었네. 노인은 글러브에 달아빠진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지는 않을까, 혹은 남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늘 마음을 졸여야 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물건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했네. 이 모순된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았지. 그의 고백은 용지훈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가족들의 걱정과 희생을 그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박 노인은 용지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글러브가 아닌 아까까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그 낡은 시집을 용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용지훈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어떻게... 귀한 것이니 자네에게 주는 걸세. 노인은 용지훈의 손에 시집을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 일지에서 보았지? 내 아들은 뜨거운 피를 식히기 위해 스스로와 싸워야만 했네. 나는 그 아이에게 이 시집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했지. 주먹을 단련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야. 진정한 강함은 단단한 주먹과 부드러운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노인은 용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따뜻함과 스승의 엄격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것을 증명해 보였네. 오늘 버스 안에서 자네는 그 누구보다 강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드러웠어. 내 아들이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그 경지를 자네는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네. 그러니 이것을 받게 해.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네가 걸어갈 험난한 길 위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늙은이의 진심일세. 용지훈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시집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가벼운 책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시집은 세상 그 어떤 챔피언 벨트보다도 무겁고 갇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책을 가슴에 품고 박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슬픔과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아버님의 마음과 아드님의 꿈을. 저는 이제부터 이기는 챔피언을 넘어 지키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박 노인의 집을 나서는 용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죠. 어깨를 짓누르던 챔피언의 무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책임감과 숭고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를 벗어나 가로등 불빛이 환한 길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시집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잉크가 희미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이 시들이 너의 뜨거운 주먹에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주기를 바라며. 아버지가. 용지훈은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밤하늘보다 더 총총하고 아름다운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링 밖에서 진정한 챔피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용지훈의 일상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땀과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체육관, 샌드백을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그 공간은 여전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용지훈의 존재감은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묵직하고 날카로웠으며 스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처럼 승리에 대한 갈망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도끼 대신 고요한 호소와도 같은 깊고 차분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수십 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노관장이었습니다. 요즘 너 뭔가 달라졌다. 링 위에서 쇄도우 복싱을 하는 용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장이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전에는 도끼만 가득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젠 뭐랄까 단단한 강철에 부드러운 나무의 심을 박아놓은 것 같아. 더 단단해졌는데 동시에 더 유연해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용지훈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링 아래 자신의 물통과 수건 옆에 소중하게 놓여 있는 낡은 시집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박영수 노인에게 받은 윤동주의 시가 담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은 그의 운동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어 있었죠. 그는 휴식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대신 책장을 넘기며 시 한 구절을 읽곤 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문장들은 그의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는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관장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한 스승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권투가 아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말에 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2차 방어전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방의 싸늘한 공기와 경기를 앞둔 선수 특유의 날카로운 긴장감. 이전 같았으면 그는 상대 선수의 경기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책상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그가 가장 좋아하게 된 시, 서시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저 이겨야 하는 대상, 환호하는 익명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일 저 별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승패를 넘어 그들의 희망과 꿈을 지키는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결에 깬 듯한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지훈이인가? 박영수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지훈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냥 내일 시합이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노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래. 내일이 결전의 날이로군. 이 늙은이도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니 자네는 그저 링 위에서 가장 자네다운 모습으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오면 되는 걸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일 테니. 노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작전 지시보다 그 어떤 응원가보다 용지훈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가슴속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수만 명의 관중이 토해내는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터지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용지훈이 가운을 입고 입장하는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그 함성이 압박감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연인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도,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링 위에 오른 그는 상대와 마주 섰습니다. 무패를 자랑하는 야수 같은 눈빛의 젊은 도전자. 경기를 알리는 공이 울리고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거칠었고 그의 주먹은 용지훈의 안면에 여러 차례 적중했습니다.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고 눈가는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용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돌진하는 대신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완벽한 제어력과 평정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점수로는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 모두가 손에 땀을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는 승리를 예감한 듯 마지막 힘을 다해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용지훈은 상대의 큰 주먹을 위빙으로 피하며 안으로 파고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드러난 상대의 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힘과 정신을 집중하여 간결하고도 완벽한 궤적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뻗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대의 거구가 그대로 캔버스에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은 터져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심판이 그의 팔을 들어 올리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챔피언.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포효하며 기뻐하는 대신 링 중앙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글러브를 낀 손을 심장에 댄 후 이어서 캔버스 바닥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이들, 특히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한 젊은 복서와 그의 아버지를 향한 고요하고도 경건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호텔방에 홀로 남은 용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차갑고 묵직한 챔피언 벨트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낡고 가벼운 시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벨트의 금빛과 손때 묻은 시집의 누런 빛이 그의 얼굴에 교차하며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얻은 진정한 승리의 트로피는 이 번쩍이는 벨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에 들린 이 낡은 시집,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가치라는 것을. 그는 벨트를 조용히 내려놓고 시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약한 이를 보호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갖춘 진정한 사람. 그는 링 위와 링 밖 모두에서 자신의 길을 부끄럼 없이 걸어갈 진정한 챔피언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챔피언 벨트를 소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와 스포트라이트가 담긴 그 영광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에 들린
손때 묻은 낡은 시집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수많은 내일의 길을 비추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챔피언의 길은 여전히 외롭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링 위의 거친 함성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시인의 마음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길고도 명예로운 싸움이 말입니다.